세월호 참사 진정한 애도와 생명 돌봄의 과제라는 주제로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셨었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주제로 저희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 피해자로부터 변화의 주체자로의 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가족분들과 오늘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 참여해 주신 우리 강연을 들어주실 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 걸음에 와주셨는데요. 네, 긴 소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의 강남순 교수님 모시고 오늘 저희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순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왼편에는 여기 현장에 안산 416 센터에 이제 직접 오신 분들이 제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쪽은 보면은 또 이 카메라를 보면 안 보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좀 가끔 왼쪽을 볼 때는 그분들의 얼굴을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딴청 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저도 이제 숙소를 떠나면서 내가 과연 안산까지 도착할 것인가 그런 이제 아득함이 들었는데 뭐 눈바람이 막 몰아치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상징적으로도 어려움을 헤치고 온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온라인에 한 200여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현장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온라인의 이름들을 지금 댓글을 보니까 제가 아는 이름들 또 모르는 이름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마주하면서 오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저랑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때 다른 강연에서는 참 고민을 좀 덜 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세월호 관련된 그런 강연을 부탁받을 때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제를 이제 정하고 강연 제목을 보내드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하나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가 주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주제를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 아마 우리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직접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질문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하셨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나에게? 그런데 이 삶의 고통에는 사실 왜를 찾을 수 없는 게 왜를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또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 왔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 왔다가 영국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 갔어요. 여러분 정신 없으시죠? 그런 거를 하면서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이 삶에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왜가 해명이 되고 또 그 왜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이 삶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상 너머의 사건들이 이 삶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선은 생각할 거는 많은 것들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혹은 왜 이런 고통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는가
아마 어떤 특정한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특히 이제 문제되는 해석들이 이게 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혹은 저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신학대원에서 가르치지만 그런 특별한 고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 심판하기 위해서 고통이나 참사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런 신은 없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카트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총기 사건이 있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사건들 겪을 때마다 특히 저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당신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 혹은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인가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저는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신은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은 없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벌을 주겠다. 그래서 총기 사고도 나게 해서 배낭 안에 쇼핑 갔다가 죽고 학교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학교에서 총기에 맞아서 죽고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벌어진 이런 우리의 어떤 해명이 불가능한 사건들을 왜를 찾기보다는 이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말 같지만 아마 우리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 가족분들 또 뭐 우리 얼마 전 그 이태원 10월 29일에 벌어진 참사 또 지금도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곳에서의 전쟁에서의 피해자들,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 이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통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삶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그 배움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시적으로는 다양한 의미의 고통과 아픔은 끊임없이 벌어져요. 미시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란 다 고통을 겪는 거야.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 고통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독감, 우리가 독감을 뭐 감기를 걸린다든지 독감을 맞으면 작년에 그 독감을 걸렸다고 해서 올해 겪는 독감이 이제 아무렇지 않은 게 결코 아닙니다. 매번 고통은 언제나 새로운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연민, 함께함의 그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이 나에게 왜 오는가에 집착하기보다 이 고통이 나에게 왔을 때, 어려움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래서 왜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로 전이하는 이 하나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그 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치열하게 그 문제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한 게 왜 나에게만 일어났을까? 그 왜는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 삶의 전환점으로 내가 맞이할 것인가? 자, 그러니까 두 종류의 왜가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참사의 원인, 왜를 규정하는 것은 치열하게 끝까지 끈기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한 개별인에 대해서 왜 그 사람에게, A인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B에게만 일어났을까? 그 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못된 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종류의 왜를 기억하시면서 그 특별한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그 왜는 치열하게 부여잡고 밝혀내야 되지만, 왜 A에게는 일어났는데 B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A에게만 일어났을까, 그 왜는, 그것은 우리의 통제 너머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왜를 어떻게로, 내가 이러한 경험, 이런 고통의 경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잔 존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강연이 이게 잘 안 되나요? 여기 괜찮습니까? 예. 네. 수잔 존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잔 존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이중국적자다. 자, 여러분들 이중국적자다. 자, 우리 왼쪽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신 분들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중국적자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이중국적자가 뭐 한국인이기도 하고 뭐 중국인이기도 하고 이런 이중국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중국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중국적이 이 수잔 존택은 건강의 나라의 우리가 시민이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픔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 건강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행복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행복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뭐 육체적 건강도 포함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우리 데리다 강연을 이제 듣고 그러신 분들은 제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게 지금 무슨 말일까 그러시죠. 저는 이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유명한 철학자지만 우리의 복합적인 삶의 정황을 우리가 한꺼번에 끌어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봐요. 근데 그분이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쓴 표현이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100% 마음속에 똑같은 색깔이 있지 않습니다. 뭐 하얀색은 하얀색, 뭐 까만색은 까만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상충하는 어떤 것들을 끌어안도록 하는 표현이 바로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 수잔 존택이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모든 인간은. 이것이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국적이라는 건 동시적으로 이걸 끌어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면 국적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아픔, 고통, 그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통 나는 행복해, 그래서 100% 행복한 거, 여러분들 그런 게 가능하세요? 아, 신나고 행복하다. 아니면 100% 24시간 일주일 360일 100% 고통스럽고 불행의식 속에 사로잡히는 것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데리다가 이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 수잔 존택이 이런 표현을 안 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 속에서 이 육체적 건강함, 정신적 건강함, 또 즐거움, 행복감, 웃음, 이 세계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고통, 아픔, 누구도 모르는 고민, 딜레마, 이런 것들을 또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이중국적이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것이 나에 대해서 배우고 타자에 대해서 배우는 중요한 하나의 시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국적자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시간을 보내는 문을 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아픔과 고통을 겪는가? 왜 건강의 나라의 시민이며, 자, 제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건강, 행복감, 미소,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웃기는 직업을 가진 코미디언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렇게 웃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필름을 봤는데 그렇게 이제 코미디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에 대한 이제 물론 미국에서 나온 건데 그 사람들 우울증 약 먹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코미디언 막 사람들 웃기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신나겠다.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다른 사람을 웃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모두가 이중국적자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4.16 재단이라고 하는 4.16 이 출발점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재단이 생겼어요. 자, 한편으로는 그 참사가 주고 있는 직접적, 간접적 고통, 또 불행감, 우울함, 착잡함,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한편으로는 끄집어내면 끌어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삶을 하나의 중요한 소중한 선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나의 과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웃을 수 있는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타자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내가 자꾸 만들어내는 연습을 할 것인가? 자, 이 두 가지 자기 모습을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해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가. 하나는 저는 뭐 제 학생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학생들도 어떤 특정한 아주 긴급한 위기가 왔을 때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나 고통이 왔을 때 두 가지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는 그 고통의 늪에 침잠해 버려요. 자포자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다 늪이라는 게 빠져버리게 만들잖아요. 빠져버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나 위기의 경험이 자기에게 파괴적으로 작동합니다. 자기 삶을 망가뜨려요. 나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너의 고통이 너무 크다.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다 닫아버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 타자에게만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게 문을 닫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경험이 파괴적 기능을 할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신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나 저도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강남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은 그 아픔과 고통의 경험을 자기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하나의 창의적 경험으로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적 경험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창의적 경험이 되게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의 삶에 새로운 중요한 계기가 돼서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변혁하는 그런 사건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래전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그게 몇 년도인지 찾아보면 나올 텐데 참 이게 이 온라인으로 이 카메라만 보고 한다는 게 제가 자세히 여기 보고 싶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참 뭐라 할까 이건 특별한 경험인데 제가 그래서 TV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요청하면 제가 안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저를 뚫어지게 보고 계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 상상으로 얼굴을 이제 마주하는 상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끔 왼쪽 이렇게 돌릴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돌려서 이제 보는데, 자, 여러분은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루인스키 스캔들이 이제 굉장히 불거졌을 때입니다. 거기 뭐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위스콘신에 있었는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루인스키라고 하는 이제 백악관 인턴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성관계를 가졌다. 자, 제가 늘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그 클린턴 대통령의 배우자인 힐러리 클린턴이었어요. 또 힐러리는 어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자, TV를 키면 TV에서 나오죠. 온통 미디어에 그 얘기만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저는 그런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TV를 틀었는데 찰리 로즈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인터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 굉장히 오래전인데도 아직도 이제 그 표정과 장면이 생생한데, 그게 뭐였냐면 이 찰리 로즈가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마주 보고서 뭐 미국 사람들 어디 가나 상투적으로 먼저 만나면 하는 얘기가 How are you? 그러거든요. 진짜 뭐 슈퍼마켓 가도 물어보고 하여튼 엘리베이터에서 마다 물어보고, 저는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자, 그게 굉장히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지내세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제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지만 굉장히 어둡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은 농담처럼 저희 동료 교수가 복도에서 이제 뭐 Hi 남순 how are you?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이제 30분 있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진짜 들으려면 한 30분은 필요한데 제가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웃습니다. 그렇게 상투적으로 맨날 어떻게 지내나 그게 싫어서 그냥 미국 사람들이 어디 가나 하여튼 하와이예요. 영국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찰리 로스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 How are you? 그럽니다. 그게 상투적인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 말 잘하는 사람이 그 질문을 들으면서 글쎄 몇 초간 침묵인지 모르겠어요. 그 방송에서 그 침묵한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 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긴 침묵의 시간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미국 사람들이 하와이 하면은 그 정답이 있어요. 나 잘 지낸다 그냥 그래요. 그게 정답입니다. 어디 가나.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정답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대요. 힐러리. 그러고서 오늘 너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뭐 한번 결심을 해서 강남순 교수는 뭐 그냥 교수고 책도 쓰고 막 그랬으니까 늘 막 뭐 바른 선택만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속상할 때 그런 파괴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런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자기 자신을 끄집어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된다.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힐러리가 그래요. 자, 매일 숨 막히지 않겠어요? 남편이 그것도 백악관에서, 딴 데도 아니고 거기서 그 젊은 인턴하고 그런 그 성관계를 가졌다. 그거 얼마나 숨 막힙니까? 그야말로 우울증 약을 먹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그 힐러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힐러리,
너는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매일 그렇게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자기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How are you라고 하는 그런 상투적인 것 같은 질문에 그런 심오한 답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어떤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다 잊으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성함을 잘 모르지만 여기 지금 여기 강영희 선생님, 양정수 선생님, 뭐 단발머리 남교사, 우리 우리 독일에 계신 정우목 선생님 같은데 이 독일이 지금 몇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들 다 한 분 한 분 다 매일 일어나서 우모, 너는 오늘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영희, 오늘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남순, 오늘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도록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루를 선물처럼 생각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물으면서 그런 파괴적 선택이 아니라 창의적인 선택.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이중국적자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100% 무슨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거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런 행복의 순간들도 있고 웃음의 순간들도 있고 건강의 순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걱정과 고민과 도전과 위기 속에 살아요. 고통 속에서. 거기서 나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2022년 12월 13일 이 순간 지나가면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굉장한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도 집에 가면은 제가 이제 하루하루 이걸 늘 쓰는데 오늘 내가 안산에 이렇게 4.16 재단에 와서 이런 강연하고 내가 거기서 뭘 느꼈나. 어떤 때는 제가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쓰라고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 뭘 느꼈는가. 자,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어제의 연장이기만 하다. 또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기만 하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동물적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생존하는 것 이거 이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이라면 우리는 동물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이중국적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까 힐러리 클린턴처럼 자기 자신에게 오늘 하루 이 소중한 하루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이 하루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 살 것인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정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거시적으로 보면 인간이란 이렇게 100% 행복하기만 하고 100% 불행하기만 한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이건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미시적으로는 다양한 세부적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성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간이란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해. 이렇게 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춤추는 사람들. 거시적으로 보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거시적 차원의 발견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가서 인간은 누구나 죽어. 이거는 폭력이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시적 차원으로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냥 미시적으로는 데리다가 그런 말을 해요. 매 죽음마다 세계의 종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아이가 둘입니다만 자식이 뭐 8명이다. 제가 8남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돼서 팔남매니까 누구 하나 죽어도 뭐 괜찮지 뭐 나머지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매 죽음마다 그것은 끔찍한 세계의 종국이에요. 한 명이 죽었든 10명이 죽었든 158명이 죽었든 304명이 죽었든 사실은 3,000명이 죽었든 매 죽음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158개의 세계가 끝이 나는 겁니다. 304개의 세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은 죽는다.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이해, 거시적 이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거시적 이해를 보면서 미시적으로 우리가 모든 고통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중국적자로서의 우리 삶, 인간으로서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매일 할 것인가 끊임없이 물으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사실은 어떤 선택이라는 게요. 큰 뭐 거창한 뭐 그런 선택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서도 우리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속에서 약간의 갈등이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날씨가 이렇게 험한데 내가 거길 굳이 가야 되는가?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제가 나오면서요. 제가 이제 제 거주지에서 나오면서 베란간에 계속 창밖을 봤는데 제가 6층에서 이제 지금은 3층. 지난번에 6층이었는데 지금 3층에 머무는데 밖을 계속 창밖을 봤어요. 이게 계속 일기예보가 오늘 막 눈이 온다. 그래서 제 가까운 친구나 이제 뭐 지인들은 거기 꼭 가야 되냐. 제가 이제 자꾸 뭐 길도 잘 헤매기 잘하고 그런 이제 어리버리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가야 되나 뭐 그렇게 자꾸 걱정하던데 근데 제가 떠나기 얼마 전에부터 눈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제가 우리 황 선생님하고 나중에 처음에 이제 카톡 주고받을 때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지만 온라인으로 한 200여 분이 등록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순간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집에서 숙소에서 나오니까 막 눈바람이 쳐요. 우산을 썼는데도 막 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하면서 거기까지 가는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에 내가 진짜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셨어요. 그봐요.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정말 모든 게 사실 살아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선택에 관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해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할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것을 1순위로 한다. 2순위로 한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통과 아픔, 시련,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 해결됐으니까 내가 이제 행복의 나라의 시민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힘차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어 배울 때 in spite of라는 말 배우죠. 그죠? 뭐뭐 때문에는 because of인데 인생에는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무엇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고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으로서 이 삶을 축제로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철학을 가지시고서 하루하루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적극적인 선택을 하겠다. 내 삶을 풍성하게 가꾸기 위한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아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는 좀 자랑입니다.
아침에 어떤 갈등을 했냐면 추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데 제가 저랑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한국 가도 아침에 꼭 걷는 거를 하리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혹에 빠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먼 데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 산책은 생략하자. 그 한편으로는 제가 그 유혹에 빠졌어요. 날씨도 춥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제도 늦게까지 뭐가 있었고 어제는 뭐 굉장히 많이 걸었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강남서 오늘 하루는 그냥 빠지자. 이따 오늘 또 큰 사건도 있는데 또 다른 나는 그러다가 다시 또 뭐 아프기도 하고 또 내가 약속한 거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두 나가 상충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선택만이 아니에요. 먹는 것,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 또 어디 내가 뭘 결심했는데 그거 하는 것. 자, 그런 걸 하다가 뒤로 이렇게 미끄러질 때 있는 것, 그건 누구나 인간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작심삼일이 저는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끊임없이 작심삼일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래요. 작심삼일이 이어지면 그것이 뭐 30일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기계는 그럴지 몰라도 인간은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한 번 결심하면 다 하겠지.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도 여기 오신 분이 뭐 어떤 분이 이제 존경한다 그래서 존경하면은 그렇거든요. 저 사람은 한 번 결심하면 쫙 할 거야. 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존경보다 그냥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하는 얘기가 저는 막 저기 높이다 올려놓는 거 그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강남순이라는 사람이 얻은 것도 있고 뭐 잘난 것도 있고 또 못난 것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100% 잘나기만 하고 100% 못나기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시면서 자 내가 나에게 벌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가 이런 강연의 이제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보이는 거랍니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은 내부적인 거가 있고 외부적인 거 있어요. 자, 그래서 고통의 내면성과 외면성. 제가 이제 이 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성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고통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은 그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이 늪에 침잠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내게 벌어진 내가 경험하는 고통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그것이 외적인 요인은 뭐고 내적인 요인은 뭔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8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8가지.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이나 고통의 8가지 요인. 아마 9가지, 10가지 뭐 더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8가지 요인. 하나는 자연적인 조건. 첫째는 자연적인 조건이 있어요. 자, 자연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 지진이나 태풍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뭐 홍수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옵니다. 그건 자연적인 조건이에요. 그런 어떤 개인이 무슨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우리의 통제에 완전히 넘어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저런 사람 했다. 여러분들 누군가 그런다면 그게 목사님이든 뭐 스님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런 분들은 경계하세요. 그런 신은 없습니다. 누구를 벌 주기 위해서 골라가지고 자, 이 세계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당신 뭐 잘못했으니까 내가 네 가족 고통을 줘야지. 그런 신은 믿을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하루에 $2가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그 죽어가는 아이들이 뭐 뭘 잘못해가지고 걔네들에게 그런 고통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자연 조건에 의한 고통, 우리가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거 어떻게 조정합니까? 자,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게 다 뭔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 넘어 있어요.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은 생태적 조건에 따른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 물질이 분출되거나 유독성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생태 위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물들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돼요. 이런 자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 조건이에요. 뭐 정치적 조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전쟁. 지금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고통이나 아픔들은 이 개별인들의 잘못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폭력 사태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되고 고통을 겪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던, 지금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배제시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학교 학생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국에 오면은 뵙곤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성소수자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이 정치적 조건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둘이 사랑해서 같이 평생 살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인도 못 해요. 자, 이게 바로 정치적 조건들에 의해서, 제도 조건들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자체가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적 조건입니다. 이 경제적 조건도 그 개인이 막 게으르고 뭐 나태하고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8가지 얘기를 한다만 이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사회와 정치에서 일어난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모토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저는 이제 제 책에 보면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는 끊임없이 해석을 해주거든요. 제가 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렇고 너무 제일 마음을 무겁고 착잡하게 만든 게 이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의 해석입니다. 설교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신학대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이 한국 사회, 특히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유튜브로 설교가 방영되고, 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보느라고 제가 자꾸 옆을 보는데, 자,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왜 강남수 교수가 자꾸 딴 데 보는가 이해를 해주세요. 진짜 실물의 얼굴들이 옆에 있으니까 제가 자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얼굴에 약해요. 자,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요인들이 다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며 들으시면 바라요. 제가 4번째까지 했죠. 경제적 조건. 경제적 조건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뭐 게으르고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다양한 그 사회 정치적 조건들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들이 유독 경제적 어려움, 고통을 겪습니다. 5번째가 이제 사회적 조건이에요. 자, 한국에 이제 그 뭐 헬조선이라든지 뭐 피로 사회다, 위기 사회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특히 한국에서 이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에서 자 제가 이렇게 서울 벗어나서 어디 가면 지방에 가는 거냐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참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럽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서울하고 지방하고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안산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방 가냐 그렇게 하는데 이 다양한 요건에 의해서 이 대학들도 이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또 지방에 있는 대학 뭐 이렇게 다 분류를 해버리고 그런 사회적 조건들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여튼 고통을 당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감정적 조건입니다. 감정적 조건.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별적인 사적인 영역에 있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이 자기 감정을 자기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가 이 친구란 없다.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소스는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말인데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 그래서 앞에는 복수를 쓰고 뒤에는 단수를 써요. 그런데 저도 이제 회친이 뭐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라는 말, 친구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감정적 고통은 친구는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자기가 기대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어려울 때 속을 나누는 친구는 진짜 있는가?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그것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감정적 요인 조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현대사회는 더군다나 이러한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구조들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교환 경제의 관계 속에 빠집니다. 내가 이걸 주면 저쪽에서 이만큼 줘야 돼요. 주고받고의 관계로밖에 이제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 넘어서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커다란 숙제입니다. 7번째는 정신적 혹은 영적인 조건들이에요. 정신적 혹은 영적인 조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눈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인간이라는요, 이제 말이 있는데 밥이 없을 때는 밥만 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뭐 내가 거처가 있고 새끼 걱정 안 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난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인간은 뭐를 생각하냐면 의미를 찾아요. 의미 물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이야말로 가장 진지한 철학적 주제다라고 이제 시지프스 신화에는 그게 나오는데 인간은 이런 정신적, 영적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자기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종교와 철학은 바로 이렇게 이제 정신적 어떤 영적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통을 그것이 주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철학과 종교가 등장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8번째는 실존적 조건이에요. 그런 실존적 조건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자기가 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껴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고 느끼면 이 실존,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삶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러면은 자살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이나 고통에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막 우울하고 착잡하고 딜레마를 느껴도 이 고통의 원인들이 꼭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이해하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통과 이런 아픔이 왔을 때
자, 처음에 우리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피해자 의식에서 제가 처음에 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저도 이제 아이가 둘입니다만 제가 팽목항에 가서 정말 제가 미국에서 와서 그해 여름에 이제 팽목항을 갔어요. 가서 거기 있는 라면, 그 신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그런 것들이 팽목항에 이제 쫙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놓은 가족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일일이 언어로 표현이 안 돼도 그런 것들 통해서 이게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몸의 언어입니다. 말과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아주 평범한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이 운동화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전해줘요. 마치 몸의 언어처럼. 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제가 처음에는 만약 저 같아도 완전히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그런 거에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고통의 속에서 침잠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나올 수도 없고 헤어나오고 싶지도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자살하지 않을 거라면, 자, 이 시지프스 신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삶의 의미가 너무 없다고 느껴져서 자살을 할 게 아니라면은, 제가 농담처럼 어느 친구가 잘 지내는가 그러면은 잘 지낸다. 나는 오늘 자살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 농담으로 그럽니다. 이 자살하지 않는다 뭐 굉장히 비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철학적인 맥락에서 보자면은 그냥 뭐 비루하게 그저 꾸역꾸역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고 살려면은 꾸역꾸역 사는 게 아니라 힘차게 살고 자기가 적극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제가 그 친구에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오늘 자살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어떤 맥락에서 어느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고 웃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게 비장한 표현 같지만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거라면은 왜 꾸역꾸역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하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고 가능하면 웃고 가능하면 행복한 일을 만들어내고 또 가능하면 내가 내 삶이나 내 주변 또 내가 개입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뭔가 적극적인 하나의 자세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이제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피해자 가족도 계시고 또 그 간접적으로 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한 의미에서 함께 하시는 분 계시고 연대하는 분 계신데 여기 나오신 분들, 우리 연단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나에게 벌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삶의 중요한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자,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배란간에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의 사건을 마주하는데 그걸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 속에서 벌어지는 돌연한 그 병이라든지 주변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의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그런 위기를 보면서 그걸 한계 상황이라는데 그 한계 상황을 마주할 때에 사실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란 누구인가는 뭐 철학자들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도대체 그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거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질문과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이 한계 상황을 접했을 때에 파괴적으로 그것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잊고 있었던 나의 삶의 방향성, 내 목적, 내 어떤 삶에 대한 나의 자세 그런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기 자신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길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를 무수하게 이렇게 많이 써왔는데 제가 이렇게 다 이제 뒤로 가고 있는데 제가 한 얘기를 얘기해 줄게요. 자, 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데 존재의 용기. 그래서 courage to be.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세 가지 불안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불안만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세 가지 불안이다. 하나는 죽음의 불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함께 하신 분들 저도 물론 포함해서 누구든지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고 지내지만 근데 돌연히 그런 타자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철학자는 종교와 철학이 왜 등장했는가? 인간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그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때문에 종교와 철학이 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공허함과 무의미의 불안입니다. 자, 여러분들 먹고 살 거가 다 마련됐는데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런 질문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다란 말인가? 자, 이 말은 미국에서 제2기 여성운동이 나오게 된 하나의 인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제2기 여성운동이 나온 거가 중산층 여성들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 중산층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학교 잘 건강하고 좋은 학교 가고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집도 있고 자 그래서 만나면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 우리 애 좋은 성적 좋았다. 남편이 이렇게 멋진 직장에 있다. 그래서 모여서 이 주부들이 남편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낸 다음에 모여서는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우리 애가 오늘 성적이 좋았어. 어디서 뭘 했어.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성이 서너 명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다 그 뉴욕의 근교에 다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그 어느 한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요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매일 행복하다는 얘기만 하는 모임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우울해. 그래서 그 의사를 우리 여기 김현수 정신과 의사들도 계시지만 찾아가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좀 분위기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시죠. 전환을 한번 기분 전환 해보시죠. 그 의사는 그 당시 이제 그 대부분 다 남자 의사죠.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공허함의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불보도 다 갈아보고 커튼도 바꿔보고 집안도 쫙 청소해보고 그렇지만은 밤에 잘 때 침대에 누우면 그런 질문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란 말인가? Is that all? 남편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 있고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애들 학교 가는데 정작 자기 속에는 공허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유명사로서의 삶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폴 틸리가 얘기하는 공허함과 무의미의 불안이에요.
공허함과 무의미의 불안. 방식은 다르겠지만 양상은 다르겠지만 인간이라면 순간적으로라도 그런 무의미함의 그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란 말인가. 세 번째 불안은 자기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한 죄책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이 외부로부터 자기를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난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자신이 한 거에 대한 죄책감과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자기에 대해서 비난할 것에 대한 불안, 이 폴 틸리기는 이 세 가지 불안이 인간에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도대체 한 것들이 나에게는 그 당시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비난을 받을 일이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강연한 것들이 이제 애도에 대해서 강연을 이제 얼마 했는데, 애도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도 일반이란 없어요. 애도 일반이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함으로써 애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침묵함으로써 애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글을 씀으로써 애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함으로써 애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애도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저 요번에 참사를 경험한 가족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 저 사람 왜 저래? 왜 슬퍼하지도 않아?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폭력이에요. 그거는 애도는 누구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내가 그것에 맞춰야 되는 하나의 그 불안감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돼야 된다. 그죠? 여기 지금 뭐 이게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 나는 좋은 엄마가 돼야 된다. 나는 어떤 뭐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 그런 참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웃거나 어떻게 웃었다가도 사람들이 날 비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죄책감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 그것은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나는 나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나는 나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끌어안고 외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거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외부에서 생각하는 뭐 전형적인 엄마, 뭐 전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별로 안 그럽니다만 돌아서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아이들 뭐 중학교, 초등학교 보내고 그럴 때는 어머니 회에서 그런 비난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엄마가 저런가? 무슨 엄마가 저렇게 어머니 회에도 안 나오고, 무슨 반장 엄마가 저렇게 학교 일에 전혀 개입 안 하려고 그럴까? 제가 그런 비난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늘 한 거가 엄마의 역할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엄마의 역할을 잘하는 거하고 저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내 존중하지만, 제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의 정황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는 내 아이가 어쩌다 보니까 반장이 됐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반장 엄마는 어머니의 회장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제 아이가 반장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회장 되면 뭐 때마다 또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난받죠. 근데 비난하면 어때요? 미국 말로 이제 많이 말하는 게 so what 그래요. 뭐 비난하는 거 그냥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비난 받으시는 거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얘기하고 하면서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러고 나서는 외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는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래요. 한국에서는 특히 그게 많은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위로되는, 제가 이제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인 관계였어요. 마틴 하이데거는 이제 그 당시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렌트가 대학에 왔을 때, 그때 편지에 이런 말을 해요. 태양이 있는 곳에서만 어두움들이 있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온통 우리 삶에서, 자, 이거 말이 이제 이러면서 어둠이 있다는 사실은 이 우리 한 인간의 영혼의 근원적인 토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늘 태양만 있고 좋고 좋은 날씨만 있고 그렇게 만약 기대한다면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밝음, 태양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어둠의 경험은 사실은 인간됨의 경험이다. 그래서 그 어둠의 경험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우리 이태원 지금 12구,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할로윈 참사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늘 이제 회자되는 모토가 뭡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지금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거를 출발점으로 가지고서 좀 더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시기 바라요. 자, 여기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잊지 않겠다는 것인가? 기억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것인가? 기억이란 무엇인가? 자,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애도에 대한 강연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상투적으로 그런 말을 쓸 때에 사실은 안 쓰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4.16 기억하겠습니다. 12구 참사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좀 더 깊은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은 단계로 나가야 된다. 자, 4.16 또 12구 우리 한국 주변에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데, 기억이란 무엇인가? 자, 흔히 기억은 우리가 과거에 대한 기억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첫째, 기억은 과거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억을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이 학문 세계에서는 기억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Politics of Memory.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호 참사 기억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기억 일반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시간을 가지신 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기 온라인으로 200여 분 들어오셨다면 200여 분의 기억이 모두 다릅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도 기억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될 것은 누구의 기억이 정통 기억으로 간주될 것인가. 자, 이 홀로코스트, 유태인 이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에서도 여성의 기억들은 정통 기억으로 간주되지 않았었어요.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겠다라고 할 때의 그 기억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과거에 대한 기억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그 세월호 참사 연대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그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창출해야 됩니다. 자, 미래에 대한 기억. 그래서 미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기 4.16 재단이 이런 두 가지 기억들을 끊임없이, 우리 이제 온마음 센터도 있고, 근데 두 가지 기억들을 끊임없이 다양하게 만들고 심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고정돼 있지 않아요. 누구의 기억, 어떤 기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록 보관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제가 미래에 대한 기억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애도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이제 그 데리다와의 데이트라는 것의 부제를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붙였는데, 애도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죠. 데리다가 매 죽음마다 세계의 종국이다. 아마 여기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직접 가족들은 여기 계실 텐데 그 말이 뭔지를 느낄 그냥 무슨 깊은 철학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족 한 명의 그 죽음, 그런 참사를 통한 죽음은 그냥 그 세계가 끝난 겁니다. 세계의 종국이에요. 어떨 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애도의 그 슬픔의 고통의 늪에 그냥 침잠할 것인가? 진짜 애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진정한 애도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데리다 그런 말을 해요. 자, 누군가가 고통과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세계가 종국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자, 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다. 애도는 무엇인가? 그 과거에 그 사람이 살고자 살았던 여러 가지를 기억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고 싶어 했던 세계, 그 사람이 가졌던 꿈,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메고서 그런 삶,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미래를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자, 만약 그 세계의 종국, 그 사람이 자, 자기 엄마가, 뭐 아빠가, 언니가, 오빠가, 형이, 동생이 늘 우울하고 그냥 그야말로 파괴적인 양태로만 살아가길 원하는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걸 지켜내면서 살아가길 원할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겁니다. 세계는 끝났지만 하나의 종국을 경험했지만 그 사람의 삶을 내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슬픔과 고통의 늪에 침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메고 가면서 당당하게 가슴을 펼치고 꿋꿋하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가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연습해야 되는 애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걸 다 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환시켜야 되는 단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과 또 이 삶을 꿋꿋하게 견뎌내는 선택들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하게 지켜내야 되고 마음과 정신의 건강도 지켜내도록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용기가 필요해요. 한번 용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한번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매번 새로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제를 생각하시면서 내 삶이라고 하는 것, 내게 닥쳐진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내가 인간임을 상기하게 하고 그 인간임을 통해서 내 삶을 또 나와 함께 연결된 타자들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어떤 그 책임성에 대한 인식의 시간으로 삶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제가 아는 분들도 뭐 굉장히 극소수지만 다양한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계시는 분들 아마 200여 분 등록하셨겠지만 그분들 중에서 나는 문제 하나도 없다.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문제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에게 왜 왔는가를 외적인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분석해내고 그러지만 내면적으로 이 왜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특히 통제 너머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고통이라면 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내가 이 고통과 위기와 문제들을 내가 대면하고 그것들을 내 삶의 중요한 창의적인 계기로 삼을 것인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지금 계속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